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지사 정창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서류를 계속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20일 서류가 송달됐다고 간주했고 27일 예정된 첫 변론 준비 기일도 열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돼야 한다면서도 헌재의 송달 간주와 27일 기일 진행이 무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도 주장했는데 민주당 김한규 의원,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차례로 만나 이와 관련된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놓치면 안 될 국제뉴스를 정리해드리는 글로벌 톡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2월 24일 화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계엄 사태의 비선 실세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속 메모가 공개됐습니다. 충격적인 내용도 있던데 소개해 주시죠. 예, 경찰 특별수사단이 확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는 이 문장보다는 사실 단편적인 단어들이 주로 나열돼 있는데요. 서해 북방 한계선, 그러니까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표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해 NLL은 과거에도 이제 군사적 충돌이 좀 발생한 적이 있는 곳인데요. 노 전 사령관 등이 비상계엄 선포 필요 분위기를 좀 조성하고자 그곳에서 북한군이 대한민국을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메모입니다. 다만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네. 다른 단어들은 어떤 것들이 눈에 띄었나요? 예, 국회 봉쇄라든지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수거 대상, 그리고 수용 및 처리 방법 등의 단어가 적시돼 있었다고 경찰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사살이라는 표현도 담긴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어제 국회 상임위에 나와서 이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냐는 연건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했습니다. 오물풍선이라는 표현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우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네, 노 전 사령관의 이 같은 정황, 내란죄를 넘어 외환죄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 쓰레기 풍선 원점 타격이랑 이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들어서 김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이 외환죄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네. 이 외환죄는 국가의 대외적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인데요. 내란죄처럼 법정형이 높은 중대범죄이고 적국과 합세에 우리나라와 맞서면 사형에 처합니다. 이 경찰은 윤 대통령에게 이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는 가운데 노 전 사령관의 수첩 메모를 실마리로 지금 이 사안을 내란죄에서 외환죄까지 수사를 확대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먼저라고 했지만 탄핵 서류 일주일 넘게 반송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윤 대통령이 일주일 넘게 탄핵 심판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강수를 뒀습니다. 지난 20일 대통령 관저에 도달한 서류가 이 발송 완료됐다고 간주를 하고 절차를 이어나가기로 한 겁니다. 네. 이 1998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서류를 대리인에게 주거나 집 앞에 놓고 올 수도 없는 경우에는 재판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송달 효력은 우편이 해당 장소에 도달한 이 경우 발생하는데 헌재 결정에 따라 지금 윤 대통령은 각종 서류를 모두 송달받은 셈이 됐습니다. 오늘까지는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 그리고 27일까지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대통령이 실제로 요구에 응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앞서도 언급해드렸지만 27일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이기도 하죠. 예. 예정대로 가능한 거예요? 일단 헌법재판소는 첫 변론 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이런 방침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대리인 선임계 즉 변호사들 명단을 조차 제출하지 않는 등 이 탄핵 심판 절차에 아예 임하지 않고 있는데요. 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송달 간주와 27일 기일 진행이 좀 무리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헌재 측은 변론 준비기일에 윤 대통령 측이 아예 불출석할 경우에는 재판부가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오늘까지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압박하고 있어요. 예,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면서 이 내란 대행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판했습니다. 특검법 공포와 더불어 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헌법재판관의 신속한 임명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추진 시기와 관련해서는 오늘까지 이 한 대행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지켜본 후에 좀 결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전했는데요. 네. 지금 국회에서는 탄핵 의결 정족수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입법조사처 경우에는 제적의원 과반인 151명 찬성이면 된다 이런 입장이 나왔고 국회 운영위 이제 대통령실을 감사하는 이 국회 운영위에서는 수석 전문위원이 직무대행이 이럴 경우에는 좀 대통령과 동일하게 요건을 적용한 것이 적절해 보인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 관련해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어쨌든 이런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언제든 찌르겠다는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면서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야당의 마감 시한 제시에도 정부는 특검법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지금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 시한이 사실 내년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있을 국무회의는 일단 안건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 정부는 다음 주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론 지을 거로 전망이 되는데요. 헌법과 법률적인 요소를 살펴봐야 하고 이런 고차 방정식 같은 사안이어서 바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총리실 설명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 정책 일관성이 좀 중요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총리실에서는 이런 결정에 대해 정치적 흐름을 타고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결정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특검법 고심과는 별도로 한 대행은 어제 경제육전체장을 만나서 기업들의 내수 진작을 위한 행사를 좀 계획대로 열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현수막 논란도 알아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존 입장을 뒤집고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관위가 노태학 위원장 주재로 전체 회의를 열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걸 수 있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쓸 수 없다고 한 구두 통지를 이렇게 뒤집은 겁니다. 이 선관위는 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 공직선거법 제254조를 운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진행 중인 만큼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도 이 지금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 단순한 정치 구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선관위가 결국 입장을 바꿨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주 안에 이 여당 의원을 내란 공범이라고 표현한 이 야당 쪽 그 현수막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단행하겠다면서 계속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최 기자. 이 사안이 처음에 발단이 됐던 내용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네, 이 사안은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서로 지금 여야의 현수막 굉장히 지역구에서 걸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 지금 그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 민주당 국민의힘 정현욱 의원 부산 쪽 지역구 부산 네네, 수영 쪽 지역구인 그렇죠. 정현욱 의원이 이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게 현수막을 걸었더니 이걸 두고 이제 야당 쪽에서 문제를 삼아서 처음에 이제 선관위에서 구두로 이 특정인을 거론하는 현수막은 이 사전 선거운동 그러니까 특정인이 되게 하거나 특정인이 안 된다는 식의 현수막은 사전 선거운동 성격이기 때문에 그거는 현수막에 걸 수 없다. 이런 네. 식의 처음에 구두 통지를 내렸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여당 쪽에서는 지금 선거운동 기간도 아닌데 이게 왜 사전 선거운동이냐? 그거는 그 선관위의 결정은 너무 편향적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삼아서
결국 이런 논란까지 벌어진 다음에 선관위가 다시 판단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기 대선을 가정한 거 아니냐 이런 반발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아직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관위 쪽에서도 어제 이제 좀 다소 섣부른 결정이었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선관위의 헛발질인가요? 좀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계엄 사태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예, 최상목 부총리는 내년 성장률과 관련해서 잠재 성장률보다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1%대 후반에 그칠 것이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최 부총리는 내수가 계속 부진한 상황에서 최근 정치적 상황 탓에 심리가 위축됐다면서 위기 수준의 성장 전망은 아니지만 여러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흐름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내년 초부터 추경을 단행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동의를 하지만 내년 예산이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면서 좀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산을 최대한 전례 없이 당겨서 집행해서 국민 손에 잡히도록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적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1분입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옷을 든든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북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현재 철원이 영하 13.6도, 제천 영하 10.5도, 서울은 영하 4.2도로 일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 10도 안팎,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0도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성탄절인 내일 아침까지 강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서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에는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과 일부 경남 지역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성탄절인 내일은 눈비 소식 없이 하늘만 흐리겠습니다. 다만 일부 중부지방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밤에 강원 남부 내륙과 제주도 산지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4.2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한일이었고요.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화요일 출근길입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수원에서 밀리고요.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반포에서 서초까지 밀리고요. 안성분기점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서인천에서 부평, 부천에서 신월까지 정체고요. 반대 인천 쪽으로는 부천 진출로에서 막히기 시작해서 더 가서 부평, 서인천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남양주 요금소 1차로는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차로로 변경이 필요하겠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서창분기점에서 월곶분기점까지 천천히 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회에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번 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국회 통과 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한규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먼저 헌법재판소 관련 얘기부터 해보죠. 헌재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어떤 의미입니까? 네, 원래는 본인한테 서류가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불합리한 사유로 수령을 거절할 경우에는 등기 우편으로 보낼 때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거로 간주하는 발송 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어제 헌법재판소는 그런 등기 우편으로
대통령에게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이 충분히 헌재가 송달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안 받고 있다라고 판단해서 송달이 효력이 미친다라고 판단했고요. 앞으로 보내는 서류들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송달이 된다면 지금부터는 뭐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헌재가 보내는 자료를 잘 보고 탄핵 심판에 응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동시에 오는 27일 첫 변론 준비 기일도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는데 윤 대통령 측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나오지 않아도 변론 준비 기일은 진행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실제 변론 기일에 이제 변호인이 준비되지 않으면 이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본인이 꼭 나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탄핵 심리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았고요. 다만 그럴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당시에 수사나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해놓고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탄핵을 인용하는 데 있어서 참고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무조건 계속 무작정 심리에 불응하지는 못할 거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출석을 안 하게 되면 탄핵 심판이 좀 늦춰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국선 변호 제도 같은 게 있는 거고요. 오히려 출석을 안 하면 저는 신속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출석해서 이러이러한 반론을 펴고 또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주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텐데요. 응하지 않으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본인들이 직권으로 이제 탄핵 사유를 판단하는 정도가 될 테니까 뭐 일각에서 예상하는 대로 한 2달 내에 문제 없이 될 거라고 보는데 오히려 출석해서 무리한 주장을 하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조금 무리해 보이더라도 현직 대통령인데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서도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계속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통상적으로 계속 불응할 경우에 체포하는 게 맞죠. 공수처 입장에서도 안 할 수 없는 입장일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일반인에 비해서 도주 우려는 좀 적다라고 보기 때문에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조금 신중할 수는 있겠다 싶지만 계속 거부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런 본인들의 이제 서류를 불수령하는 행위가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이런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금 지나면 변호인들이 수사기관과 협의를 해서 출석 여부 또는 뭐 출석 방식, 시점 이런 걸 논의할 수밖에 없지 않나. 글쎄 일반인들도 한 3차례 정도 계속 불응을 하게 되면 영장 청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라서 한두 번 더 특례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체포 구속의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가정입니다만 궁금한 부분이 윤 대통령이 체포나 구속이 될 경우에 헌재의 그 탄핵 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수사기관에서 뭐 어떻게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구속을 하거나 이거하고 무관하게 탄핵 심리는 예정대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요. 어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도 일관되게 얘기했지만 이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헌법재판의 심리를 중단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 부분은 두 사건의 쟁점이 완전히 동일하고 형사사건이 훨씬 빨리 진행돼서 거기서 이미 증거 수집한 부분들을 헌법재판소가 가져와서 심판하는 게 효율적일 때 그런데 지금 상황이 꼭 그러한지는 모르겠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오히려 지금 뭐 탄핵 사건이 더 빠르게 진행되는 느낌이어서 제 생각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나 구속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 오히려 빨라질 수는 있겠다. 왜냐하면
뭐 구속이 돼 있으면 통상적으로 다른 사건에 소환 요청을 하면 바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정으로 이제 보내지기 때문에 본인이 명확하게 거부하지 않는 이상 오히려 헌법재판에 출석이 쉬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메모가 좀 충격적입니다. 네. 북방 개선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 이런 표현도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누군가는 이제 비상계엄의 구체적인 요건들을 챙겨봤던 것 같아요. 헌법이나 개헌법에 따르면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시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전시가 되어야지만 비상계엄의 적법 요건이 갖춰진다라고 봤던 거고 결국은 이번 12.3 비상계엄은 불법적인 계엄이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아닌가 싶고요. 한편으로는 섬뜩합니다. 뭐 사살 뭐 이런 단어도 있었다라고 수사기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든 저희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본인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12.3 계엄이 뭐 2시간 만에 끝난 해프닝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 기본권과 생명을 침해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이 준비됐었다라는 점을 이제 국민들이 조금씩 알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메모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외환죄에 해당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수사기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내란 외환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형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처벌하는 범죄들이거든요. 단순히 국내 내부에서 혼란을 야기하거나 국헌문란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와 관계에서 이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는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 간의 대치 상황이란 건 주변 국가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죄로 인정된다면 뭐 가장 중한 형을 피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범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당이 추천했던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인데 국민의힘 오늘도 안 들어올까요? 네, 제가 국민의힘 의원과 연락해 본 결과는 이제 계속 불참하겠다라는 취지고요. 어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해서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 저희 당이 추천한 후보자들의 문제점만 지적을 했는데요. 오늘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했고 오히려 뭐 문제가 없는 후보이기 때문에 추천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출석해서 혹시라도 저희 당 의원들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방어를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불출석하시면 제가 민주당 간사라서 그 역할이라도 대신 해드려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민주당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번 주 본회의 처리 마무리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본회의가 여야 합의로 26일, 31일 정해져 있고요.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주말이 아니고는 이제 매일매일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인데 일단 헌법재판소 재판관 부분은 26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바로 다음 날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로 처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회가 공식적으로 이 후보자 3명을 추천하는 형태가 되고 이제 공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 여부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국회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면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 좀 변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변수는 제로라고 보고요.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해봤는데 권한쟁의를 어떻게 할지 여부도 지금 불분명하고요. 국회의원이 권한쟁의하는 게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네. 원래 정부, 선관위, 국회 이렇게 기관들이 하는 건데 국회의원은 예외적으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절차적인 하자가 있을 때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저희가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이 청문위원 구성부터 청문회 개최
이런 부분을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완벽하게 저는 준비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권한쟁의를 신청하더라도 헌법재판관 임명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사건을 이유로 한덕수 총리에게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정치적인 주장을 할 수는 있다. 메시지. 네, 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가 저는 법에 따라서 본인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다. 즉 신속하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것인가 이 부분이 참 초미의 관심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사안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추진의 또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권한대행이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요. 헌법에 따라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이에 위반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다. 특히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윤석열 살리기,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는 목적, 또 내지는 인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명확하게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제 탄핵 소추를 할 거냐라는 건 저희가 정부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헌법재판관 임명이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네, 상식적인 수준에서 본인이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탄핵 사유화 돼야 된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한덕수 권한대행 측에 알리고 신속한 임명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시한이 정해진 건 없다. 네. 그런데 오늘 시한이 정해진 게 있어요. 내란 특검법, 네.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권한대행의 결정. 오늘이 시한인데 국무회의 안건에는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요, 민주당은? 그 부분을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할 당시에 총리로서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할 때까지 대통령에게 불법적인 부분을 알리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다른 국무위원을 통과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주로 문제를 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권한대행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탄핵소추를 고민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제 본인이 거부권을 여당이 요구하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만 편파적으로 하고 또 헌법재판관 임명도 안 하고 이렇다고 하면 이거는 권한대행으로 그 직을 수행하게 놔둘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탄핵을 소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상당수의 생각이고요. 24일까지는 저희가 정한 기간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1월 1일까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안 하겠다라는 명확한 의사표시인 것 같고 오늘은 저희가 이제 매일 의총과 본회의를 열면서 적절한 시점에 탄핵소추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같고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지 여부가 저희가 볼 땐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으니까 어떤 결론이든 신속하게 내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이를 위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네,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시한은 내년 1월 1일입니다. 오늘로 앞당긴 배경을 의원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서 지금 사안을 대처하는 방식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의심스러운지 설명해 주시죠. 그렇게 말씀드렸지 혹시 뭐 또 다른 비상계엄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을 하는 거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뭐 그런 것까지 제보를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는 분명히 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하게 해서 탄핵 심리를 공전시킬 거다. 저희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지금 대통령 측이나 아니면 여당 측에서 한덕수 총리나 국무위원들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강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관이 6인인데 문제는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되는 것도 문제지만 저는 그래도 인용이 될 거라고 보지만 만약에 한 분이라도 사퇴를 하면 아니면 한 분이 혹시 몸이 아프거나 사고로 직무 수행을 하지 못하면 네. 결정을 못 합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로 임기를 다 채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한 분이라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네. 예, 저희는 그런 지연 전략까지 생각하고 있다라고 지금 우려하고 있어서 이 상황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좀 신중한 입장일 텐데 대통령에 이어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만약에 탄핵에 나설 경우에 국정공백 우려로 역풍이 불지는 않을까요? 분명히 그거는 피해야 되는 상황은 맞죠. 그런데 그 책임은 한덕수 총리에게 있는 거죠. 지금 국정 공백의 이유가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돼서 심리 중이라는 건데 그거를 빨리 끝내는 게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 한덕수 총리는 소위 말하는 대타가 있죠. 순서대로 경제부총리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국무위원들이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지만 탄핵 심리 자체는 헌법재판관을 임용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한덕수 총리의 태도가 국정 공백을 야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판단하게 되고 오히려 한덕수 총리가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게 저희는 국정을 혼란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요구하고 국민의 여론도 지금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정치적으로 윤석열 살리기를 위한 술수다라는 여론이 압도적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26일에 여야정 협의체 처음으로 열리죠. 네. 이때가 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요. 네, 여야정 협의체는 이 대통령이 안 계신 상황에서 여야가 뭐 뜻을 모아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한덕수 총리가 본인이 결정해야 될 부분 예를 들어서 뭐 법률안 거부권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기다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특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판단하게 되면 본인이 책임을 질 것 같으니 여야정 협의체에 넣어놓고 여야 합의가 안 됐으니까 자기는 따를 수가 없다. 법률안 공포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책임을 떠넘기는 도구로 된다면 저희는 그거를 용납하지 못하겠다. 하지만 민생을 챙기는 안건에 있어서 민주당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를 추진할 경우에 정족수 문제도 논란입니다.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한 가지 명확한 거는 권한대행이 되기 전 그러니까 12월 3일부터 탄핵 소추 전까지 고 총리로부터 있었던 시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과반수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는 게 모든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헌법 위반을 했을 때 그게 권한대행 신분으로서 했느냐 아니면 총리로서 신분을 했느냐로 나누는 분들이 있고 총리 당시에 잘못한 거는 무조건 과반수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죠. 그래서 비상계엄 시절에 같이 대통령을 강력하게 거부하지 못하고 총리로서 역할을 못했다. 이거는 과반수로도 할 수 있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탄핵 소추를 151명으로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제 권한대행이 되고 나서의 문제, 예를 들어서 법률안 거부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든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거는 저희는 여전히 151명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200명이 필요하다라는 좀 이견이 있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리 때 했던 부분이 저희가 봤을 때 내란죄의 공모가 될 수 있는 공범이 될 수 있는 중대한 헌법이 위반이고 그 부분은 151명으로 할 수 있어서 언제든지 저희가 탄핵 소추를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 국회 입법조사처 입장도 동일한 입장이 어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성관이의 현수막 논란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 불허했던 성관이가 결국 허용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이재명은 안 된다가 되면 이제 한동훈도 안 된다, 오세훈도 안 된다, 홍준표도 안 된다 이런 현수막이 이제 쭉 걸리겠죠. 성관이가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고 미리 낸 입장을 바꾸는 거, 특히 이제 성관이 사무총장이 대통령하고 이제 대학 동기인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치적으로 무슨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뭐 중요한 부분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그런 현수막을 단다라고 해서 정치인에 대해서 평가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 저는 뭐 대선이 시작되면 그때는 그런 현수막이 명확하게 불법적인 거거든요. 특정인의 낙선을 목적으로 현수막 다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사전 선거 운동이라 그런 부분이 성관에 대해서 성관이가 제대로 검토가 계속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적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만나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넥스트의 윤지로입니다. 연말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얼마나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소비자가 가장 많은 양의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실천 영역이 그러니까 육식을 좀 덜어내는 겁니다. 육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 소에서 나오는 트림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서 또 재배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탄소 발자국이라든가 물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환경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육식을 줄이는 거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이제 비료를 덜 쓰는 뭐 유기농이라든가 이런 쪽을 먹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곳곳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개인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약간 그런 노력에 대해서 좀 조소하는 그걸로 과연 지구가 되겠어? 막 그런 식의 약간 뭐라 그럴까 비아냥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선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개인의 실천이라는 게 꼭 내가 뭐 탄소를 얼만큼 줄여서 이게 뭐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 이런 어떤 개인들의 의지나 이런 것들 모여서 사회에 시그널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조금 더 쉽게 움직이게 하는 어떤 흐름을 만들어주는 게 또 개인 실천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어떤 친환경적인 실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그래 뭐 이렇게 뭔가 조소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응원하고 지지하는 문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북부, 경북 북동 산지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대 지역으로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평창의 봉평과 면운면은 영하 16.8도로 기온이 가장 낮고요. 경기도 연천도 영하 14.1도, 충북 제천 영하 10.5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도 현재 기온 영하 4.2도로 그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를 밑도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성탄절인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현재 동해안과 일부 경남 지역에는 계속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는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성탄절인 내일은 눈비 소식 없이 하늘만 흐리겠습니다. 다만 일부 중부지방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밤에는 강원 남부 내륙과 제주도 산지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4.2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번에는 여당 쪽으로 가봅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 포천시 가평군 김용태입니다. 네, 비대위원장 얘기부터 시작해보죠. 5선이죠. 권영세 의원이 유력하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예, 오늘 이제 이따가 있을 10시에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보다 많은 의견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의원총회 이야기를 좀 종합해보면 중진분들 중에 또 정치력 있는 원내에서 만든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다수의 의원들 입장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안정 쪽에 좀 무게가 가는 겁니까? 혁신이라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그렇게 될 경우에 국민의 눈높이하고 달라 보이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통합적인 인사가 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민을 통합하고 당을 통합할 수 있는 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지난주에 그 언론에 소식을 접하면서 한쪽에서 여의도에서는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에 대한 집회, 그리고 광화문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에 대한 네. 집회, 이것을 보면서 2016년도 광장의 정치가 다시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행위였죠. 그걸 떠나서 탄핵을 둘러싸고 국민들이 이렇게 대립하고 진영 간, 그러니까 결국엔 이 진영 정치로 귀결되는 이 모습들은 사실 보면서 가슴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의힘 비대위의 역할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분, 그렇다면 탄핵 소추가 이미 되었고 이 과정을 특히 보수 지지층들 또 보수 유권자분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분, 때로는 또 이 지지층들에 대한 의견을 잘 듣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분, 이러한 분들이 오셔야 되지 않나. 결과적으로는 정치력이 있는 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한 의미에서 아마 중진들을 많이 이야기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겉에서 지켜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자성하는 분위기가 조금 사라지는 것 같다. 이런 분위기도 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계엄에 대한 어떤 대부분의 많은 의원들, 다수의 의원들, 다수가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보다는 이것이 지금 진영 간의 정치로 좀 고착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여야 간의 진영 논리로서의 어떤 연장선에서 지금 보이다 보니까 앵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자성의 의미를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여당이 여기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자성해야 되는 입장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계엄이라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위였다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도 모든 여당의 국회의원들도 인정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수 지지층들이 이러한 탄핵 소추를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납득시킬 것이냐, 그리고 이분들과 또 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간의 어떤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비대위의 정치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안정적이고 정치력이 있는 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번 계엄 상황을 이후에 여당에서 많이 나왔던 의견 중에 하나가 윤 대통령도 국회의원 경험이 없으셨던 분이고 의회 정치의 경험이 부족한 분들이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했을 때 그런 부재력이라든지 정치력에 네. 아쉽다라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의회 정치라든지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보다 경험 있는 분들, 또 대화와 타협이라는 그 민주주의의 대원칙 정신을 잘 실현할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되지 않나, 이러한 의견들이 좀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되겠군요. 오늘 결정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네. 민주당에서 정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데드라인 오늘입니다. 정부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일단 특검법을 상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권한대행으로서의 헌법 수호에 대한 필요가 있지 않았나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이제 찬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동안 행정부로서 이 특검법을 거부해 왔던 논리와 근거가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 그 논리를 뒤집을 만한 그러한 고민들 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이 전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날짜를 제시해가면서 이 날짜를 어기면 탄핵의 가능성을 염두하는 것은 그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대화 타협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권한대행한테도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신중한 결정을 해야 된다. 다만 이제 네. 이 계엄과 관련한 특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저는 이 탄핵 국면에 있을 때도 특검을 좀 발의하자라는 의견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경찰, 검찰, 공수처가 수사를 통해서 세 곳에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언론 뉴스를 접할 수 있고 이것이 과연 사실관계가 어디까지 맞는가에 대한 어지러운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혼란스러웠고 그래서 특검이라는 곳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국민들께 이 사건에 대한 상황들을 좀 알려드리고 한 곳에서 좀 모아서 브리핑도 하고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리할 수 있는 기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었는데 이 특검법 발의가 좀 늦어지면 아무래도 지금 말했던 세 곳의 수사기관에서 이미 수사가 다 끝날 무렵이고 사실상 특검에 대한 의미가 또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권한대행께서도 많은 고민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좀 이러한 시국에 대한 좀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 특검의 필요성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좀 대안을 좀 내면은 협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위헌 요소도 많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왜 대안을 내지 않느냐. 저기 김 의원께서는 특검법 대안을 좀 제시하는 게 국민의힘이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당시 이제 특검법, 이제 상설특검법하고 일반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특검법 발의 여부 수정안을 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정입니다만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간다고 할 때 정족수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앞서 김한규 의원은 그래서 탄핵소추안에 총리 시절에 어떠한 행동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게 되면 총리에 준해서 정족수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탄핵 정족수,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가 151명이 돼야 되냐 200명이 돼야 되냐 가지고 그렇죠. 여야가 법조문을 해석하는 일 자체가 저는 민주주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극단적인 계엄이라는 상황까지 오게 된 배경에는 여야 모두에 대한 책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야당의 계속된 어떻게 보면 입법권의 과잉 그리고 또 탄핵의 남발 반대로 또 여당과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계속해 왔고 이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방법까지 대통령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은데 민주주의라는 것이 제가 라디오를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화하고 타협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제가 22대 국회의원을 생활하면서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법조문을 놓고 해석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임기 초에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다 그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 가져가겠다라는 점에서 이것이 맞냐 그르냐를 가지고 계속 법조문을 가지고 보고 해석했던 일, 사실 대화하고 타협하면 되는 일이잖아요. 여당 야당이 이 권한대행과 관련된 탄핵소추를 가정하고 염두에 두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넌센스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굉장히 비상 상황이고 뭐 경제 외교적인 분야에서 빨리 안정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또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어떻게 보면 압박,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보다는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또 권한대행 며칠 전에 그 제안했었던 여야정인가요? 그 협의체를 통해서 대한민국과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안정시키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정치권의 책무이지, 이것을 두고 탄핵소추 정족수를 법조항 두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치권이 지금 정말 정신 차려야 할 시점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야가 좀 욕심을 내려놓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그동안 제대로 해보지 못했던 길을 좀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 의원 말씀대로 법조문 해석에 여야가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저희도 참 궁금합니다. 그러면 정족수나 이런 문제들 누가 어떻게 정할 수 있는 건가요? 글쎄 뭐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보니까 또 다수당의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면 저희가 또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데,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당이 또 이번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지 않기 때문에 좀 여야가 대화할 수 있는 장, 저는 원내대표분들 또 당대표분들께서 모이셔서 좀 해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하신 여야정 협의체가 어느 정도 돌파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저희가 가보지 않았던 길에 대해서 대화하고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욕심을 내려놓고 참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재 서류를 계속 받지 않고 있는데, 헌재가 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변론 준비 기일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했고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시간이고 헌재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겠다라는 규칙을 보면 실제로 그 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이것을 그러니까 보낸 시간이 아니고 받은 시간을 기점으로 또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헌재가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법한 절차다.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나름대로의 고민과 또 신중을 기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해서는 신속성보다는 저희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계엄과 관련한 여러 논의들, 탄핵소추 과정, 탄핵 심판 과정에서 여러 논의들이 있겠지만 누구 하나 납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차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소에서도 공정성 또 객관성을 물론 담보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점들이 하자가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맥을 같이 하는 얘기일 수 있는데 윤 대통령 측 입장이 있었습니다.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일단 27일 첫 변론 준비 기일은 무리한 진행이다.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우리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얘기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취지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탄핵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여기에 대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저는 절차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헌재에서 아마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지금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제 헌재에 대한 변론뿐만이 아니라 내란 혐의와 관련된 수사도 이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응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통치 행위와 관련되어 있고 또 본인께서는 체포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 반면에 이 계엄을 실행했던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직접 지시를 받았다라는 말들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혐의가 어떻게 결론이 날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응해서 국민들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또 지도자로서의 저는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도 언급을 하면서 예를 들면 그때도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수사가 이루어졌지 않느냐. 이 동시에 진행하는 건 좀 적절치 않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 기억으로는 이제 탄핵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크게 확인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계엄 선포와 관련된 것이 이제 직권남용, 그러니까 권한 남용인 것인가에 대한 여부에 대한 심판이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내란 혐의와 관련된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자 같은 경우는 헌재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만 후자 같은 경우는 형사소추, 형사재판을 통해서 결론이 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헌재에서 아마 이 두 가지 쟁점을 가지고 결정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고, 제가 여기서 뭐 언급하는 것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제 변호인을 좀 구하기 어렵지 않느냐. 윤 대통령 측이 지금 계속 이런 어떤 수사 절차를 좀 늦추는 부분이 변호인단 선임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좀 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뭐 몇 분의 이제 변호사가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방어권이라는 측면에서도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필요하다면 기다려줄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혹 이걸 가지고 헌법재판에 대한 지연이라든지 많은 국민들께서 또 우려의 목소리를 또 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한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대통령실도 여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준비하고 대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이게 지연 전략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야당의 지도자에 대해서도 여러 번 그러한 측면에서 비판을 해온 바가 있고, 이러한 잣대가 여당과 대통령실을 향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찰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26일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의 출석 여부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 부분도 참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수사를 통해서 가려져야 될 부분은 빨리 명백하게 국민들께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그날 기억하는 제 사실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동조 혐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그 12월 3일 날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제가 포천에서 그 대통령께서 계엄 선포를 하고 포천에 있다가 바로 이제 국민의힘 당사로 이제 왔을 때 그 당시에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만났었거든요. 근데 모두가 이제 당황스러워했던 상황들이고, 그 당사에 있다가 저희가 다시 한번 의원총회를 국회 본회의장, 예결위원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같이 당대표와 원내대표 함께 제가 그때 국회로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 과정들을 반추해보고 마침 이제 당대표께서는 예결위원장을 바로, 그러니까 무리가 이 경찰이 봉쇄를 하는 그 지점이 다 달랐기 때문에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이제 분리해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당대표는 예결위장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랑 들어가다가 이제 원내대표실로 들어갔는데, 저도 앉아 있다가 그 당시에 어쨌든 계엄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한 명이라도 정족수를 채워야 되고, 비상 상황이다 보니까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것이 맞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먼저 저는 본회의장으로 이동했고, 아마 원내 지도부 같은 경우는 의원들의 정족수도 파악해야 되고 의원들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파악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 원내대표실에 있다가 그 당시 이제 마침 공수부대가 정책위의장실을 깨고 들어오면서 아마
봉쇄를 하면서 이동이 좀 어려웠던 거 아닌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그날에 있었던 것들을 좀 국민들께 알리고 그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랄까요?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 명백하게 국민들께 그런 걸 좀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메시지의 혼선은 왜 있었을까요? 이게 뭐 당사로 와라. 예, 이제 예. 뒤늦게 도착하는 의원들한테 그렇게 보낸 건가요? 아무래도 그 당시 상황이 이제 국회 상황을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국회로 불렀다가 소집했다가 봉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의원들도 보좌진 보고라든지 아니면 언론 통해서 보고 있다 보니까 못 들어간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이제 당사로 다시 했다가 그래도 또 개별 의원들이 국회로 이제 담을 넘어간다라든지 아니면 넘어갈 수 있다라는 또 정보가 있기 때문에 다시 또 국회로 왜냐면 또 계엄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해엄을 하기 위해서는 또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마침 또 의장께서도 본회의장을 열겠다라는 지시를 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국회로 소집을 했고 뭐 그런 과정에서 여러 번 혼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계엄 해제 회의를 조금 연기해달라. 이런 부분은 성원이 좀 안 돼서 그런 부분입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근데 이것이 봉쇄가 되다 보니까 못 들어오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정족수를 늘리기 위해 정족수를 보장하기 위해서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당시에 저도 이제 그때는 국회 본회의장에 있을 때여서 좀 더 뭐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말씀 주시는 것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국회 봉쇄라는 표현도 있었고 수거 대상이라는 표현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표현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분 나쁘죠. 그 기분 나쁜 정도만 아니라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분의 민주주의에 대한 정말 뭐랄까요? 제가 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괘씸하고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이 언론에 흘러나오면서 좀 제가 헷갈리는 것이 이분이 정말 이 계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분인지에 대한 판단이 스스로가 내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선 실세가 맞느냐? 저도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좀 특검을 통해서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수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이분에 대한 그런 어떤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 파악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굉장히 괘씸하고 말도 안 되는 반헌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분이죠. 이분은. 네. 저희가 다소 놀랐던 부분이 북방 한계선에서의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의혹도 약간 있었잖아요. 예, 이런 부분과 이제 또 맥락이 닿아 있는 부분인데 이럴 경우에는 앞서도 이제 김한규 의원한테도 여쭤봤지만 확인이 된다면 이건 명백한 외환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분이 정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라는 전제 아래 이것이 사실이라면 외환죄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법률가가 아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말도 안 되는 말씀들을 고민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전 군인이죠, 이분이. 그래서 그러니까 정보사령관의 어떤 시스템 이번에 언론에 나오는 것들 보면 참 좀 황당하더라고요. 어떻게 전직이 많은 부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확인돼야 될 것 같고 안보를 책임져야 되는 분들이 이러한 판단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경악스러운 일인 거죠. 예. 네. 헌법재판관 추천을 위한 인사청문회 어제부터 오늘까지 진행 중입니다. 국내임 입장 어떤가요? 일단 당의 입장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지 않는 것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권한쟁의 심판까지 행사하겠다라고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상황을 두고 제가 좀 안타까운 게 2016년 때랑 여야가 위치가 바뀐 것 같아서 좀 당혹스럽고요. 그러니까 뭔가 사건을 하나 두고 서로 여야가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입장이 바뀌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입장이 바뀌면 여야가 항상 명분도 달라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중앙선관위 중립성 시비 문제도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 현수막 불허했다가 어제 다시 이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선관위의 행태 어떻게 보십니까? 선관위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많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소쿠리, 일명 소쿠리 투표라는 것도 있었고 또 이미 기표한 투표용지를 다시 국민들한테 유권자한테 배부했던 행위들도 있었고 이번 상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그동안 우리가 87 헌법체제 이후에 굉장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왔던 기관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헌법기관이라는 그러한 울타리 안에서 그런 부정 채용이라든지 아니면 자체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치해왔던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아마 이번 결정도 그러한 안일한 태도 연장선에서 결정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건뿐만이 아니라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좀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여야정 협의체가 26일 첫 회의를 개최합니다. 어떤 얘기들이 좀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기대를 좀 하십니까? 당연히 경제에 대한 부분, 민생에 대한 부분이 앞장서서 다뤄줘야 된다라고 생각 들고요. 제가 이제 교육이 있다 보니까 의대 정원 문제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많은 또 수험생들, 또 전공의 분들, 의료계 분들이 우려를 좀 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타협 지점을 좀 찾아야 할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언론을 보니까 수시 의대와 관련해서 수시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시 2월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입학 정원을 조금이라도 좀 의료계와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을 정부가 먼저 보여줘야 되는 순간이 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교육부의 입장은 단호하던데 수험생들한테 너무 혼란을 주는 거 아니냐. 뭐 여러 잠깐 언급을 해주셨던 수시 문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시 2월을 자제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수험생과 또 의료계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정부가 이렇게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의료계도 또 전공의 분들도 최소한 정부가 타협할 생각이 있구나라는 마음을 좀 듣고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마저도 전공의 분들이 내년에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경제뿐만이 아니라 이 의료 이제 안보 문제까지도 전 연결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도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2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혼인입양신고 특례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신청은 2024년 9월 2일부터 2026년 8월 31일 2년간 진행되며 혼인신고 특례의 경우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 본인 등이 입양신고 특례는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 신청서류,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4.3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고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4.3 지원과 064-710-844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이번 기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놓치지 말아야 할 글로벌 소식을 전하는 글로벌 톡톡입니다. KBS 국제부 김양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관련 뉴스로 시작해 볼까요? 트럼프 당선인이 파나마 주권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서 갈등이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이 될 날이 참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네, 20일 정도 남았는데 이번에는 파나마 운하 있잖아요. 이 파나마 운하가 글로벌 물동량의 한 3-4% 정도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작은 운하예요. 사실 전 지구적으로 보자면은 글로벌 물동량 중에 한 14,000척 연간 굉장히 많은 배들이 그 좁은 운하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가장 많이 다니는 게 미국 배입니다. 미국 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나마 운하를 지날 때마다 통행료를 내겠죠. 이제 트럼프가 이 통행료 너무 비싸다. 우리 날강도 같다. 지금 파나마. 통행료 문제군요. 그렇죠. 그래서 파나마 운하 우리가 지어줬으니까 다시 다 가져와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파나마 운하가 1914년에 미국의 자본과 인력으로 건설된 건 맞아요. 근데 85년 동안 미국이 거의 무상으로 사용을 하다가 이거를 이제 99년에 돌려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5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했으면 됐지 않느냐. 이제 돌려줬으니까. 그리고 1999년 이후에는 파나마 정부에서 인력을 들이고 거기에 뭐 다시 장비도 하고 확충도 하고 우리가 다 했는데 이걸 너네가 지었다고 이제 와서 다시 가져가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해서 파나마도 지금 발끈하고 나섰고, 근데 트럼프 당선인은 거기에 질 사람이 아니죠. 이제 파나마 대통령이 발끈하고 나서니까 본인의 이제 SNS에다가 파나마 운하 이제 사진에다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이렇게 깃발을 꽂아가지고 이거 원래 우리 거야라고 또 조롱하듯이 글을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외교적인 쟁점으로 비화될까라고 보고 있지만 워낙에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서요.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또 시작이구나라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 당선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핵심적 국가 자산인 파나마 운하가 적의 수중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중국과 관련이 있습니까? 이게 실제로 보면은 미국의 물동량이 일단 압도적으로 가장 많아요. 그리고 2위가 선박이 이제 중국이겠죠. 그런데 보면은 이제 규모가 미국 선적 선박이 1억 5천 톤의 화물을 실어 나르고 있고요. 2024년도 회계연도니까 작년 기준입니다. 2023년도 기준이요. 2위가 중국인데 4,500톤이에요. 즉 미국이 중국의 3배 이상입니다. 3배 이상이어서 중국이 이거를 가져갈 거다라는 얘기는 약간 사용량으로 보면 조금 근거는 떨어지고요. 다만 파나마 운하를 이제 보면 거기에 항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항구에 파나마 운하 양쪽 끝에 있는 항구가 홍콩의 기업 CK 허친슨이 운영하고 있는 항구입니다. 근데 이 홍콩이 중국의 반환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홍콩도 중국 아니야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이제 파나마 운하의 항구를 중국의 아래에 있는 홍콩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뺏길 수도 있다. 공산당의 손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좀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두고 미국 정가가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실상 대통령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몰아붙이는데 이런 얘기가 나온 배경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트위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1월 6일에 의사당을 뭐 자신의 지지자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폭동을 일으킨 그런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그런 수많은 SNS 업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내쫓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짜 정보, 그다음에 선동, 내란의 죄목이 있다라는 이유에서 계정을 아예 삭제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이라고 본인만의 SNS를 만들었어요. 따로 만들었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도 모든 장관 인사, 뭐 차관 인사 이런 거 다 트루스 소셜을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트위터가 미국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여론을 형성하고 메시징을 전파하는 가장 큰 플랫폼이자 SNS 도구인데 이거를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했습니다. 2022년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인수라고 이름을 X라고 바꿨죠. 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애를 합니다. 머스크가 너의 계정을 되살려주겠다. 나는 네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2022년에 시작된 이제 머스크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구애가 선거 캠페인 내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머스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한 기부금도 모아오고요. 그다음에 막 배를 까면서 정말 응원한다, 사랑한다는 얘기도 하고요. 예, 사진을 본 것 같습니다. 네, 사진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대선 당일에 당선이 되고 나서 연설을 하면서 일론 머스크는 전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다.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게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고 우리는 이런 천재들을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머스크를 격찬하는 발언을 하고 또 정보효율부의 장관도 주고 본인의 막 완전 굉장히 가까운 측근이라는 거를 굉장히 스스럼 없이 드러내게 되는 거죠. 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지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서 아직은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을 안 했어요. 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예산안을 두고 이제 여야가 삿발 싸움을 막 했겠죠. 그리고 이제 여야가 바뀌는 시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1년짜리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양쪽 다. 그래서 3개월짜리 임시 예산안을 합의를 해놓은 상태예요. 여야가. 예. 민주당과 공화당이. 그런데 갑자기 일론 머스크는 이 예산안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산안이 통과되기 사흘 전에 X 그러니까 트위터에다가 갑자기 이 예산안은 통과되면 안 된다라고 아하. 글을 올렸어요. 네. 갑자기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통해서 선동을 하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게 뭐지라고 반응을 안 해요. 그랬더니 머스크가 본인 거잖아요. 이 X에다가 150개 이상의 글을 올리면서 공화당 의원들 직접? 네, 직접. 네. 공화당 의원들 너네 여기에다가 예산안 찬성하면은 너네 2년 뒤에 미국 선거는 2년마다 있거든요. 2년 뒤에 배지 못 달 줄 알아. 너네 의회 다시는 못 들어올 줄 알아라고 막 얘기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허위 정보까지 퍼뜨립니다. 이 임시 예산안에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포함됐다. 워싱턴에다가 새 스테디움 큰 경기장을 지을 건데 그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예산안에 있지도 않은 가짜 뉴스를 마구 선동을 해서 퍼나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랬더니 머스크가 이 작업을 시작한 지 한 6시간에서 7시간 만에 트럼프 당선인과 부통령이 우리 이 예산안에 반대해. 라고 네. 발표를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들은 아니 이거 우리 이틀 있으면은 지금 투표를 해야 되는데 새 당선인이 새 대통령과 부통령이 반대를 한다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막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고 네. 지금 하원 의장도 공화당이거든요. 그런데 하원 의장을 향해서 또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이 야, 안 되겠어. 하원 의장 없애버리고 머스크가 하원 의장 해. 막 이렇게 나서버립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임시 예산안, 즉 여야가 몇 달 동안 협의했던 이 예산안이 폐기가 됐고요. 아하, 둘이 예. 다시 협상을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여야가 다시 협상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머스크가 원하는 바대로 뭐 재난 구호 기금이라든가 아니면 수정이 됐어요. 복지 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깎아버리고요.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중국과 관련돼서 테슬라의 공장이 중국에 있잖아요. 네. 중국과 관련돼서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던 부분은 다시 되살려줬다. 테슬라의 공장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부분은 확인이 안 됐지만 머스크가 원하는 방향대로 예산안이 또 수정이 돼서 어제 엊그저께 통과가 가까스로 됐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머스크
좀 너무 과도한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과도하지 않나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뭐 대통령처럼 군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을 텐데 트럼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반응은 일단 야 머스크가 되게 똑똑한 애야 라고 항상 똑똑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똑똑한 애야. 특히 걔가 그 우주선 보냈다가 다시 떨어질 때 젓가락으로 짚는 거 봤어?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젓가락으로 사실 네. 이렇게 짚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젓가락으로 짚는 거 봤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머스크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는 민주당의 허위 선동이다. 왜냐하면 머스크는 대통령이 될 수 없어. 걔는 남아공에서 태어났거든.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대통령의 자격이 빡세지 않아요. 이제 40세 이상이어야 되고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출생지가 그래서 출생인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어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걸 가만히 뜯어보면은 굳이 그런 얘기까지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트럼프가 머스크가 약간 신경이 쓰이나 보다. 그러니까 그 정도? 네 출신지까지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트럼프는 우리가 여러 차례 봐왔지만 관심종자라고 하잖아요. 관종 비슷한 그래도, 기운이 있어서요. 네네. 자기보다 주목받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뭐 뉴욕시장이었던 크리스티 크리스라든가 아니면은 그동안 본인의 업무를 많이 담당해왔던 그리고 1기 때 내각에 있었던 뭐 장관들을 네. 모두 다 파이어라고 이제 보통 이제 그때 트위터에다가 너는 파이어야라고 해고를 많이 시켰잖아요. 그렇게 해고를 시켰던 게 나보다 주목을 받거나 얘가 나보다 좀 더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보여지는 거를 아주 싫어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스티브 배넌인데요. 트럼프가 처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 이 배넌은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여기에다가 트럼프를 위한 군중들이 많이 모였다라는 가짜뉴스 같은 것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이었어요. 그래서 백악관 선임 고문으로 바로 임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뉴스들에서 배넌을 트럼프 뒤에 어떤 그림자로 그려놓고 얘가 진짜 섀도우 정부야라고 해놓으니까 바로 파이어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머스크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지만 유통기한이 좀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트럼프의 어떤 성격적인 그리고 성향적인 특성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워싱턴 특파원을 하셨고 돌아오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부분이 궁금했어요. 앞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당선인, 머스크 두 사람 모두 좀 예측 불가 아닙니까? 그 행보가. 이 사람들 어느 정도나 이 밀월 관계 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트럼프가 굉장히 머스크를 높이 평가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 효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같이 가고 있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6개월을 보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워싱턴 정가에서는 6개월 정도 가지 않겠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머스크가 굉장히 눈치도 빠르고 머리도 좋으니까 트럼프의 눈치를 좀 보겠죠 당분간은. 네. 그래서 밀월 관계가 어느 정도 유지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유통기한은 있어 보인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소식도 좀 알아보죠. 드론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심장부인 카잔을 공격했는데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도 이제 군 시설뿐만이 아니고 민간인 시설까지 공격을 좀 확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전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KBS 취재진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다가 귀국하고 있는 길인데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안 하겠다라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너는 이제 거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즉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휴전 협상. 그렇죠. 휴전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돈바스 지역이라든가 크림반도 같은 경우에는 야 거기 이미 폭격으로 다 무너져 있어. 그 땅 받아서 뭐 할래?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즉 영토 협상은 안 돼라고 선을 그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상당히 수세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전쟁이 막바지다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저기 지금 민간이건 뭐 군사시설이건 가리지 않고 드론으로 폭격을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한 1분 정도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 인도 소식도 있네요.
인도 경찰이 미성년자와 결혼을 단속해 5천 명을 체포했다는데 이 같은 결혼이 현행법으로 금지되어 있나요? 네, 금지돼 있습니다. 인도도 법적으로 18세, 18살이 되어야 결혼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가난한 시골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여자아이들을 돈을 받고 지참금이라고 하죠. 네. 지참금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아주 어린 여자아이들을 결혼을 시키고 결혼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5천 명 정도 적발이 됐는데요. 인도의 아삼주에서 특히 적발이 많이 됐고요. 인도뿐만 아니라 조호는 그 주변에 뭐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런 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조혼의 풍습의 바탕이 또 돈이 좀 깔려 있는 부분이 있군요. 그렇죠. 재산으로 생각되어지고 있고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KBS 국제부 김양순 기자였습니다. 정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5분입니다. 네, 화요일 출근길입니다. 먼저 서울 시내 상황인데요.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으로 횡주대교에서 방화대교 사이 3차로는 추돌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기흥 동탄에서 막히고요. 수원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8km가량 정체고요.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반포에서 서초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안성 분기점에서 정체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인천에서 부평, 부천에서 신월까지 천천히 갑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는 부천 진출로에서 더 가서 부평, 더 가서는 서인천까지 밀리고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남양주 요금소에서는 1차로에 승용차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으로는 비봉 부근에서 정체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는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비상계엄의 여파로 정치권뿐만 아니라 경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적 불안이 높아지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돼 가뜩이나 부진했던 내수 경제가 더욱 얼어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소비시장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KBS 시사 프로그램 더보다에서 이 문제 취재한 이지은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골목 상권이 위태로운 처지에 놓였다고 하죠. 직접 현장을 취재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 서울의 한 골목 식당가를 둘러봤는데요. 이제 그곳이 대형 유통기업이 자리한 곳이라서 원래 이제 평일에도 직장인들로 붐비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찾아봤을 때는 굉장히 한가한 모습이었고, 제가 방문한 이제 식당 같은 경우는 테이블이 한 테이블 정도 손님이 있었는데 네. 그 주변이 매우 텅 비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12월 하면 보통 이제 송년회나 모임 같은 것들로 이제 식당이 이제 가득 차야 되는데 모임이 많죠. 예. 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 식당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들어있는 이제 저녁 예약이 단 2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특히 비상계엄 이후에 저녁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들이 계속 잇따르고 있고 해서 매출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이곳뿐만 아니라 주변 상점들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보통은 이제 자정까지 영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9시 정도, 이르면 8시 정도에도 이제 문을 닫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업 시간까지도 단축을 하는군요. 예, 그래서 이 외식업계뿐만 아니라 또 숙박업체들도 이런 이제 예약 취소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네. 매출이 거의 반토막이 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일부 국가가 이제 우리나라 비상계엄 직후에 한때 이제 여행주의보를 내린 곳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들 발길이 끊긴 영향도 좀 있었다, 이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네, 정치적인 불안이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와도 연관이 있는 거군요. 네,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소비자 심리 위축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걸 과거 사례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떠올려 보면요, 그 당시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급락했었던 그 지표가 나왔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거는 이제 소비자가 경제를 바라보는 종합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100을 기준으로 100을 넘으면 좀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100을
100 아래를 밑돌면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데요. 네. 2016년 10월만 해도 이제 그때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본격화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101.9 수준이었던 소비자 심리 지수가 11월에 95.8로 급락을 했고요. 네. 2017년 1월에는 93.3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이런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소비자의 이제 소비 심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였습니다. 네. 그만큼 시민들이 마음껏 지갑을 열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건데 짠내가 날 만큼 절약하는 30대 부부를 취재했다고요? 네, 이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제 소비자들이 비용을 좀 절감하고 또 이제 저가 상품들을 찾아다니는 이런 소비 행태를 불황형 소비라고 하거든요. 이런 이제 불황형 소비를 실천하고 있는 한 30대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 집안에 있는 대부분의 이 가구라든가 생활용품들이 대부분 중고거래로 구매를 했더라고요. 아이 용품은 물론이고 혼수마저도 다 중고거래로 구매를 해서 한 400만 원 남짓으로 혼수를 장만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이번에 결혼한 부부예요? 예,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이제 신혼 부부인데 아이가 이제 어린 아이를 두고 있고 그래서 그만큼 절약을 실천을 하고 있는 부부인데 이제 이 부부가 이렇게까지 절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고물가 영향이 있었고 물가 상승에 비해서 소득 인상률이 낮다 보니까 본인들의 생활비를 절약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런 고물가 영향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이제 젊은 부부들, 젊은이들이 지갑을 닫는 데는 또 고금리의 영향도 좀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소비가 이제 왕성한 계층이 이런 이제 30대, 40대, 50대인데 네. 이 연령대가 또 주택을 또 장만해야 하는 연령대이기도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금리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만큼 주택 마련에 많은 비용을 들이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죠. 내가 다른 곳에 외식이라든가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그만큼의 이제 소비 여력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중의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고금리로 인해서 이자 부담 같은 게 늘어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일부 소비자들의 얘기가 아니고 진짜 이제 소비 트렌드가 좀 바뀐 것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면 이제 저가 생활용품점들의 성장세를 보면 좀 이것들을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저가 판매점으로 올해 다이소라는 곳이 있는데 네. 이곳에 이제 연매출을 보면요. 2022년 2조 9천억 원대에서 지난해에는 3조 4천억 원대로 뛰었고요. 우리나라 다이소죠. 예, 맞습니다. 올해는 4조 원대를 돌파할 걸 전망이 되고 있어서 이만큼 이제 매년 앞자릿수가 바뀔 정도로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도 거래액이 2021년에 2조 9천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5조 1천억 원, 올해는 6조 원을 넘을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백화점 고가품의 매출 성장률은 부진한 상황인데요. 3년 전만 해도 40% 안팎으로 성장을 했었는데 올해는 많게는 10%, 적게는 5% 정도 늘어나는 수준에 많이 그치고 줄었군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해 전만 해도 욜로라는 게 하나의 소비의 트렌드였는데, 그랬죠. 예, 지금은 이제 서로가 각자 자기 이제 생활을 줄이고 절약하고 이런 절제하는 분위기가 많이 보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영업자부터 유통기업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극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고물가 시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초저가 상품으로 고객들을 사로잡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연말 연시 맞아서 정기적인 할인 행사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삼겹살, 딸기, 귤, 달걀 이런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주요 품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대형 할인 행사를 지속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는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이제 크리스마스 점등식 이런 것들 통해서 고객들의 발길을 끌어모아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뭐 의류 같은 경우 겨울철에는 의류 같은 것들이 단가가 높기 때문에 매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값 행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는데 그럼에도 소비가 그렇게 확 풀리지는 않고 있는 분위기여서 할인 행사를 해도 예, 그렇습니다. 많이 와서 이제 볼거리는 보지만 이제 막상 지갑은 열지 않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6월에도 이제 롯데백화점 마산점이 폐업을 하는 등 이제 지방 중심으로 대형마트나 롯데마트, 백화점 등이 이제 폐점이 잇따르고 있어서 각자 이제 영업 전략 같은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형 유통업체가 폐점을 하면 아마 자영업자들의 폐업도 그만큼 아마 늘었을 텐데, 네, 기업들이 문을 닫으면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텐데요. 그게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수 침체 같은 경우는 이 자영업자들 폐업, 또 상점들의 폐업, 기업들의 어려움이 이어지다 보면 당연히 그게 고용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월 평균 판매직 종사자 수를 조사해 봤더니 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만 명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 가량에 해당되는 5만 1,000명이 청년층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만큼 청년들의 일자리가 먼저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실제로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가 줄어들면 그만큼 자영업 또는 기업에 영향을 주고요. 그것이 다시 또 일자리를 줄어들게 만든 다음에 또 다시 소비를 또 위축시키는 이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지금 정부도 이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수 경제가 침체가 돼서 정부 차원의 어떤 정책은 없었나요? 현 정부는 출범 때부터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동안 크게 이제 재정 지출을 확대하지 않아서 많은 이제 소비를 띄우는 부분에서 효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소상공인 중심의 지원책들은 쓰기는 했었는데요. 배달 수수료 인하라든가 노쇼 방지 책 등 이제 소상공인 중심의 지원책을 내놓긴 했지만 재정 지출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까 크게 소비를 띄우지는 못했다라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현재 이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경제 당국에서는 나름의 이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상황을 벤치마킹한 2025년 경제 정책 방향을 내놓았는데요. 거기에 담긴 내용을 보면 카드 사용 소득공제율 확대, 노후차 교체 시 개별 소비세 인하, 숙박 쿠폰 45만 장 배포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내년에는 추가 경정 예산도 검토 중이고 또 내년부터 지역화폐 예산도 늘어서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제 소비를 띄울 수 있는 좀 힘 있는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역화폐 예산은 아직은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시사제작국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2월 24일 화요일 정적 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KBS 기자 정창준이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추위 대비 단단히 하시고 저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